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우창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우리 13판 챕터 10장 화폐와 물가 수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먼저 챕터의 그 내용을 한번 컨텐츠를 볼게요. 자, 먼저 화폐 수량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목과 실질에 대한 이자율, 명목 변수와 실질 이자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할 거고, 화폐 공급 개념을 정리하면서 화폐 수요, 그리고 화폐 시장의 균형과 어떤 화폐 시장에서의 충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폐 수량설에 한번 보시면 화폐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론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통 교환의 매개 기능이 있고요. 또 회계 단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어요. 예전에 전통적인 케인즈 이전에 경제학자들을 우리가 고전학파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화폐의 요 기능들 중에서 어떤 기능에 좀 초점을 맞췄냐면 교환의 매개 기능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회계 단위 기능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가치 저장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거래를 위한 매개 수단으로서 화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게 우리가 화폐의 중립성이 있고요.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화폐 부분이 중립적이다. 어디에 중립적이다?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폐의 중립성 얘기하고요. 화폐는 단순한 베일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재 260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고전적 이분성. 그래서 이분성이다라고 하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나눠져 있다? 여기에 실물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실물 부분과 관련된 실물 변수가 되겠죠. 여기 화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전적 이분성이라는 것은 요 둘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걸 멀리서 크게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폐 중립성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부문의 충격이 실물 부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중립적이다라는 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실물 부문의 이런 충격은 화폐 부문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고전학파의 화폐 중립성과 고전적 이분성이라는 것은 화폐를 주로 교환의 매개 기능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폐 수량설을 볼 건데요. 먼저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화폐 유통 속도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속도라는 것은 여기 분자에 나와 있는 게 PY, 명목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목 GDP. 자, 한 국가가 창출한 명목 GDP, 국민소득이 있으면 이거를 거래하기 위해서, 매개하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위해서 화폐가 필요한 건데, 이 화폐가 얼마나 빠르게 거래를 매듭지게 됐는가, 지급 결제를 위해서 사용되었는가, 어떤 사람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얼마나 화폐가 빠르게 돌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얼마나 공급되어 있는가, 요걸로 우리가 명목 GDP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돈이 얼마나 빨리 회전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우리 교재 261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개념 좀 다시 체크해 볼게요. 자,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은 요거요. 개념 좀 한번 보시면 일정 기간입니다. 유량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네, 오케이. 자, 실질 GDP를 구성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가격이 이제 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명목 GDP가 됩니다. 화폐 한 단위가 M으로 나눠줬으니까 그게 이제 화폐 한 단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화폐 한 단위가 얼마나 거래를 매듭짓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자주 사용이 되었는가? 평균적으로 거래를 위해서 자주 사용되었는가? 그 정도를 측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컨대 세 번째 줄 보세요. V값이 크다는 것은 경제가 생산한 재화 서비스의 화폐 가치. 이게 화폐 가치 아니겠습니까? 명목 GDP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화폐 가치. 그러니까 그냥 Y라고 하면 실질 GDP라고 보시면 되는데 P를 곱했으니까 화폐로 표현한 명목 가치가 되겠습니다. 경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적어서 화폐 한 단위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명목 GDP랑 똑같은 규모의 M 통화량이 공급되었다 그러면 화폐는 한 번만 거래되면 되는 거니까 유통 속도는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고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왼쪽과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게 되는 거죠. M을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좌변에 나와 있는 요거는 바로 뭐냐면 실질 GDP를 구성하는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된 화폐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쪽이 이제 명목 GDP를 표현하는 것이죠. 실질 GDP를 구성하는 재화 서비스의 매출액 또는 화폐 소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MV는 PY라는 이런 고전학파의 요것을 바로 우리가 화폐 수량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왼쪽에 260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 화폐 수량설을 강조한 사람이 처음에 데이비드 휴미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 다 고전학파라고 하죠. 그리고 리카도 이런 세 명의 학자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제기된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261페이지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화폐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가를 나타내는 화폐 유통 속도는요, 그 사회에 어떤 거래라든가 지불되는 관습이나 뭐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빠르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에서는요, 화폐 유통 속도는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질 GDP라고 하면은 이게 Y잖아요. P를 뺀. 이것도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요, 명목 부분과 상관없이 생산 요소의 투입량과 생산 기술, 생산 함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완전 고용 수준에서 얘가 이렇게 고정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V가 고정돼 있고 Y도 이렇게 둘 다 고정이 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가 수준이라는 P는 요거죠. 통화량에 의해서요, M에 의해서 비례한다. 이게 바로 화폐 수량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돈을 많이 찍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 책에 거기 가보시면은요, 세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M이 10% 증가하게 되면 V랑 Y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P, 물가도 10%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고전 학파의 물가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화량을 잘 관리하면서 조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 기반은요, 화폐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화폐가 거래,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기능만 주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케인즈는요, 유동성 선호설, 왜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가 라고 했을 때 거래를 위한 수단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화폐를 보유하기도 한다는 거야. 가치를 저장한다는 얘기는요, 가만히 보면 현재 나의 자산의 가치를 이렇게 미래로 이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면요.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요.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불확실한 미래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현재를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를 매개 연결해 준다고 할게요. 연결해 주는 역할. 이게 무슨 역할? 화폐의 또 하나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역할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을 강조하게 됩니다. 요거. 고전학파의 거래, 교환의 매개 수단에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케인즈의 일반 이론 책에서 유동성, 리퀴디티, 프리퍼런스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화폐를 보유하게 하는 것은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이자율. 오케이. 특히 화폐 유통 속도가 그러니까 이자율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야. 자, 다시. 고전학파는 유통 속도라는 것은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교환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가치 저장 수단을 강조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자율이고 그 이자율을 보면서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거나 이 화폐가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고전학파는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통화량과 명목 국민소득 또는 통화량과 물가 수준이 이렇게 플러스 비례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고전학파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보세요. M이 증가했는데 V가 감소했어. 그러면 PY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케인즈가 생각한 유동성 선호설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서 케인즈의 그 화폐의 가치 저장 수단과 이자율에 영향받는다라는 주장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프리드만과 같은 고전학파를 계승하는 통화주의 학파에서는요. 화폐 수량서를 지지해. 그렇지만 이자율에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주장을 계속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 이거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고전적 화폐 수량설이 현실 설명력 100%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따르면서 케인즈가 강조한 이자율이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자율 하나만 포함시키면 좀 애매하니까 자, 거기 한번 볼게요. 26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 거기에 보시면 뭐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 소득,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자산의 수익률 이것까지 고려하면서 이자율을 몰래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자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완전히 고전학파의 주장과 배치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자율도 화폐를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수요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근데 그 정도는 미미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후에 고전학파의 주장과 통화주의자의 신화폐 수량 주장과 케인즈 학파의 주장은 어떤 걸로 이제 귀결됩니까? 하면요. 요거야. 화폐 수요의 이자율이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가? 그걸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폐 수요의 안정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득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화폐 수요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자율에 따라서 사람들이 화폐를 불확실한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를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그게 조금 애매하게 돼. 그래서 불확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화폐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케인즈 쪽. 에이, 뭐 영향을 그렇게 받겠어. 뭐 그냥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미미해. 이게 고전학파를 계승하는 프리드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화폐 수요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요. 요걸 좀 더 발전시켜서 이 챕터에서는요. 마이크로 파운디드 미시적 기초 하에서 화폐 시장 모형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할 거냐면 인플레이션율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고요. 자, 262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게요. 그리고 화폐를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M1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요걸 기반으로 해서 화폐에 대한 수요 함수를 우리가 도출을 할 겁니다. 이때 화폐 수요는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과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에 따라서 이자율에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공급되는 화폐 공급과 화폐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충격을 받으면서 균형으로 수렴해 가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화폐 수량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통화량과 물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고전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인플레이션과 명목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